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예고편 비슷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박지훈 변호사가 다음 주부터 뉴스인사에다 이 프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 모시고요. 각오의 말씀 뭐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요.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은 YTN에서 잘렸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일단 뭐 총선에 관심 많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혹시 본인이 가장 관심 있게 본 지역구 있으세요? 저는 사실 총선 결과가 뭐 여론조사 같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이제 보기는 했었는데 이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아마 지지자들, 특히 민주당이나 또 진보 진영에서는 출구조사 결과하고 또 개표 결과하고 만세 불렀죠. 예, 좀 달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실망으로 좀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야권이 192석입니다. 상당히 하여튼 집권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상황이 되는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헌정사상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결국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여소 야대 상황에서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총선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구 같은 경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경우는 수원 정의죠. 김준혁 이제 당선자가 됐는데 이수정 후보하고 정말 끝까지 벗습니다. 네.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했고 아마 가장 주목받던 후보 두 사람이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김준혁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뭐 둘 다 아마 좀 비슷한 어떤 어려움 아니면 그런 게 빠졌던 것 같아요. 뭐 이른바 막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누가 될지 봤는데 결국은 김준혁 후보가 당선이 됐네요. 개인적으로 김준혁 교수하고 친분도 있으시죠? 예, 알긴 알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막말이라든지 이제 그 부분이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더 많았었거든요. 내용상으로는 공감이 되지만은 표현의 강도라든가 네. 방식은 네. 아주 반대죠. 그렇죠. 내용상은 괜찮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도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사실 그런 또 고민도 아마 될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려는 분이라든지 정치를 하고 있는, 또 여기도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막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지금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이게 시사 교양 프로로 네. 취급이 되지 않습니까? 보도 거의 뉴스 보도에 비슷한데 보도죠, 여기는. 그 김용민 TV라는 데는 사실 예능을 지향하는 살짝 뭐 B급 문화 네. 뭐 이런 감성으로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예능을 아예 못 하게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막 조심해야 되는. 저를 돌이켜 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뭐 뉴스 시사 프로그램도 있고 또 예능에 가까운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 번 출연을 하는데 그게 입맛에 맞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뉴스 와가지고 막 까불지는 못하는 거고, 그렇죠. 네. 좀 까불어도 되는 데는 까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또 이렇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뭐 출마하시려고? 출마하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그런 표현 아예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자제하고 참는 거지. 예, 알고 혹시나 있습니다. 실수할까 봐. 예. 혹시나 정치해야 되니까 또. 저를 저격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저의 과거 방송 영상 한번 다음 찾아보십시오. 절대 욕설을 쓴다거나 성적 표현 없습니다. 뭐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미없습니다. 정치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예.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저랑 우리 같은 이제 대구 출신인데 네. 이번에 보면은 대구나 PK는 그래도 참 변화하기 힘들었나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TK 지역은 사실은 뭐 여론조사나 결과가 뭐 큰 차이가 없었는데 눈에 띄었던 거는 아마 PK 부울경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투표 그 율이나 아니면 결과를 보면 예전보다는 좀 더 민주당 쪽이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득표율은 높은데. 득표율을 따져보면 45, 40 뭐 이렇게 넘어가는 데 많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부산은 한 석 딱 됐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올라갔던 게 아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보수 집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수 집계란 거 같죠. 그러니까 이거 200석이라는 이게 사실은 200석이라는 게 상징적 숫자거든요. 200석을 뭐 받는다 해가지고 200석 이상 받는다 해가지고 개헌이고 뭐 탄핵이고 뭐 국회의원 제명이고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요건이 맞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특히 탄핵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그렇지만 국회의원 200명 있다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에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도 200석을 심각하게 보고 혹시나 상대가 아니면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200석 갈까 그 두려움이 결집이 돼가지고 아마 부산이나 뭐 부울경 지역에서는 오히려 결집된 게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여당을 심판한 겁니다. 심판한 거 이게 심각한 건데 사실 저는 처음에 조금 놀랐던 게 뭐 저도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출구조사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192 상당히 이거는 큰일 난 거거든요. 네. 정권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3년이 남았습니다.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것도 계속 이 집권 초반에는 총선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바꾼다고 생각하고 거부권이든 뭐든 행사를 했는데 뭐 포기한 게 아니라면 사실은 거부권을 이제 앞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협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면 여당 내부에서 분화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여당 네. 내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도 당연하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당 또 문제가 뭐냐면 총선이라는 걸 두고 말을 좀 들은 측면도 있어요. 대통령실하고 맞췄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 볼 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더 오래 있어요. 대통령실보다. 윤석열 치하에서 공천을 받을 일이 아무 없죠, 일이 이제. 없어요. 4년이고 거기는 3년 남았거든요. 1년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분화가 전 더 눈에 띄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당선된 사람들은 걱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의 당선자들은 어쩌면 이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수도권 윤석열 당선자들. 대통령의 방해 속에서 당선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자기 목소리는 이렇게 분명하고요. 오히려 야당보다는 여당 내에서 분화 상황이라든지 이게 더 눈에 띌 겁니다. 네. 제 예상컨대. 이쯤에서 제가 예고드렸던 네. 분화의 최초 이 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늘 분화되려고 준비하셨던 분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날 찾지 마세요. 저 홍준표입니다. 저희 이 정도를 예상했고요. 한동훈 그러면 안 됩니다. 비슷합니까? 아, 오늘 잘 안 되네. 오늘 조금 모자라는데 아침이라서. 아침에는 역시 좀 모자라는 거죠. 네, 저도 네, 우리 네.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선배입니까? 홍준표 우리 네. 시장이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항상 뭐 이렇게 뭐가 있으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본인 목소리 내 가지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선거 결과 아마 여권에서 가장 강하게 가장 빨리 목소리를 아마 홍준표 시장이 낸 것 속으로 제일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네. 이래 됐다. 한동훈으로 끌 수 없었다. 끌어갈 수 없었다. 그 얘기를 아마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유시민 장관과의 백분 토론에서 했던 그 진심 어린 뉘앙스가 생각이 납니다. 네. 이 정권이 잘할 턱이 없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거가 총선 할 때, 뭐 저는 사실은 중간에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거 끌어가는 방식에 따라서도 지금은 108석으로 묶였는데 좀 더 할 수 있었던 여지를 자른 것 같거든요. 아마 그 네. 얘기를 아마 홍준표 시장이 아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당이 무슨 야당을 심판합니까? 이재명 대표나 조국 심판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민생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당은 책임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정책을 내놓고요. 그렇죠. 네. 그걸 못했다는 게 아마 실패 요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진행하던 그 라디오에서 갑자기 하차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진짜 전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와. 예상은 했어요. 뭐 언젠가는 그만두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YTN의 이제 경영진도 바뀌었고, 뭐 제가 사실은 뭐 이게 방심이 여론 선거 방심에 좀 저희 프로가 많이 좀 올라가 있고, 지적을 예, 했군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앞으로들이 다 뭐 신장식 변호사 뉴스 하이킥 하차하고, 뭐 김어준, 주진우, 뭐 문제됐던 방송국이 거의 방송이 다 없어졌습니다. 네. 남아 있는 게 몇 개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운명이 다 돼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전날에 통보를 받아서 그거 좀 놀랐습니다. 네. 내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저희도 언젠가는 잘릴 것이다. 잘리죠. 이거 뭐 언젠가는 계속 잘릴 평생 것이다. 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놀란 거는 하루 만에 잘린 것과 네. 그다음에 그 후임자가 야, 이분은 극우 유튜버를 진행하시던 분인데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 하차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것도 그 하차 이유를 저는 사실은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아침에 이제
끝나는 날 이렇게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제 하차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아, 빨리 안 하는데 더 문제는 후임자가 벌써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7시 30분쯤에 후임자가. 근데 너무 놀랐던 게 하차 이유가 아주 편파적이고 네. 공정성이 상실됐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하차가 된다는데 뭐 제가 솔직히 정권에 엄청 편들고 이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나 야권을 뭐 그렇게 좀 편 들었나요? 물론 몰라요. 뭐 유도한 측면이 아, 있을 뭐, 수 야, 있습니다. 유도 안 합니다. 유도, 뭐, 예. 유도를 말합니다. 유도탄을 쏘았지 직격탄을 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다음 이제 후임 진행자가 아주 뭐, 이렇게 새누리당으로 출마한 적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아주 거대 유튜버예요. 100만 이상의 유튜버인데, 아주 그 유명한 보수 유튜버가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뭐, 개인적으로 제가 친분이 있어요. 배승희 변호사.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논리가 맞나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박변을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후임자, 진행자를 어딘가에 넣어줘야 되는 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라는 저는 의심까지 했어요. 그 힘 있는 사람이 그분이 하던 보수 유튜버를 즐겨보시면서 네. 야, 내 마음에 속 드는구나. 이분을 공중파에까지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심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벌써 딱 진행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배승희 변호사를 뭐 넣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또 저를 빨리 제거를 해가지고 총선 전이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만둘 무렵이 이게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며칠 상간에 근데 착각 같긴 해요. 오히려 자르는 것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급하게 좀 했는가. 저라면 제가 만약 그 배승희 변호사를 쓰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총선 끝나면서 잠깐 텀을 두고 그렇게 하면 뭐 누가 표도 안 납니다. 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좀 하는가. 뭐 그래가지고 YTN 노조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었고 하여튼 오히려 그게 더 뉴스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보면 좀 어설프다 이 생각도 듭니다. 혹시나 저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네. 9시 뉴스 진행할래 이런 이야기 들어오면 어떡할 어디 생각입니다. 9시요? MBC요? 어디? 공중파에 9시 뉴스 진행 이런 거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글쎄 사투리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아니 뭐 요즘 뭐 그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방화 시대 저는 다 다양하시는데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조금 들리나 봐요 그렇게. 사투리 거의 없습니다. 완벽한 서울 말이십니다. 네. 박진영 우리 진행자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의 표준말 쓰셔서 그렇죠. 예, 우리가 표준 말이죠. 같이 이제 대구 쪽인데 네네. 어색하긴 합니다. 예. 네. 뭐 만약에 뭐 그걸 맡겨주면 하긴 하는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그런 논란에 한번 휩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TBS 서울교통방송에서 했던 짤짤이 쇼가 생각나는데 네. 그때도 사실 약간의 외압이 있어서 잘린 거죠.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약간의 외압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뭐. 사실은 뭐 이제 TBS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TBS가 지금 언제 끝나도 지금 그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급여 지급 자체도 안 되고 있고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 뭐 그때 당시에도 저희도 돈 없어도 좋다 일단 아니 근데 하자. 그 프로그램은 이른바 매출이 좋았잖아요. 광고도 잘 들어오고 인기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매출로 1년 더 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못했는데 아 이거 뭐 저는 좀 그래요.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살짝 바뀔 수는 있다 이렇게 보지만 구성원들한테 이게 피해를 끼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언론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밥벌이나 직업을 뺏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TBS는 상당히 심각하고 뭐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진행자들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정권을 이제 잡았으니까 우리한테 좀 비슷한 아니면 최소한 우리를 덜 비판하는 쪽으로 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를 지나치게 했을 때는 결국은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변이나 이제 저나 이제 대구 사람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염치가 있어야 된다. 네. 경우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사실 보수적인 분들도 기본적인 태도인데 이 정권은 그런 부분조차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보수 정당이 이제 보수들이 어떻게 되냐면
원칙을 지키면서 해가야 되거든요. 네. 원칙을 뒤집어 버리면 보수가 아니라고 봐야죠. 네. 그 이번 선거 과정에도 뭐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서 입틀막 정권, 그렇죠. 이 황장무 수석의 발언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정권 심판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우리 총선이 이제 108석으로 이제 딱 줄어들었잖아요, 여당이. 모든 게 이런 게 영향이 됐겠지만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언론 탄압 지형 부분 뭐 날리면부터 해가지고 입틀막, 파틀막 뭐 끝까지 그게 쭉 연결돼 있었거든요. 만약 없었던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대파나 이런 거 뭐 아니면 이런 거 했으면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건데 기조가 계속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상징성이 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기억날 겁니다. 파들고 막 가고 뭐 파틀 막 그러고 입틀 막 그걸 또 그러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막으니까 더 이슈가 되는 거죠. 결국은 총선 결과는 이 언론 어떤 탄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YTN에서 하차가 아니죠. 잘린 후에 많은 곳에서 이제 러브콜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콕 찍어서 이 뉴스토마토 뉴스인 사이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보도가 좀 되는 바람에 전화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약에 하차를 했으면 보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레 하차하는 바람에 이게 보도가 많이 돼서 뭐 그만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뉴스 토마토는 예전에 같이 제가 몇 번 나왔었어요. 아, 노영희 변호사 진행할 때. 노영희 변호사 전에 이제 나왔었고 그때 아마 이게 제 기억이 맞는지 정확하진 않는데 유튜브로 하는 가장 좀 빨리 이게 시작했던 이게 신문사.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눈여겨보던 미디어 토마토나 네. 뉴스 토마토 제 전화기에 토마토 기자가 제일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신기하게. 그때부터 이제 그 인연이 있어서 아마 좀 인연에 좀 감사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노영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또 제목이 좋아요. 뉴스인 사이다 계속 할지 뉴스인 콜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킹 할 때도 저 킹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네네. 했는데 아, 킹은 박지훈 변호사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이다는 노영희 변호사한테 노영희 좀 어울리는 것 변호사가 같아요. 원래 사이다 네. 같은데 네. 하여튼 제목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흔쾌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계속 혹시나 진행했으면 뉴스인 탄핵으로 하려고. 그럼 재미가 없죠.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인 사이다 이 새 진행자로서 뭐 각오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뭐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다는 좀 더 친근감 있게 많은 분들이 좀 더 보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또 봤을 때 좀 신나고 재미있을 만한 어떤 얘기들을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재미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요. 근데 제가 노벨이 재미없었다고 계속 합시다. 봤어요. 노영희 변호사는 재밌었는데 시원했었는데 네네.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네. 제 느낌이 딴 데도 방송을 많이 하지만 네. 좀 착하세요. 아, 착하다. 어떤 의미냐면 또 사실은 또 유튜브하고 그 경계선이긴 한데 네. 어차피 또 정치도 하셔야 되니까 네. 엄청 시원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엄청 시원하진 않다. 네. 아, 촛불 집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아유, 거기서야 뭐 하든지 말든지 방송에서는 좀 네. 이렇게 뭔가 딱 그거 막힌 느낌이 좀 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게 한 번 더 터트려줘야 되는데 참는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아, 그건 뭐냐 사실 참는 게 아니고 기술 부족이 아니에요, 솔직히 참는 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그래서 사이다는 아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폭탄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10분 일찍 시작합니다. 10분 일찍 뉴스인 사이다 박지훈 변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꽃다발도 준다고 하네요. 네, 박지훈 아유,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제가 아니잖아. 아, 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잘 가라 이건데. 씨.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과 함께할 뉴스 인사이다. 더 깊고 더 편하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금요일마다 외교 안보 상황과 그리고 국내 정치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과 오늘은 또 특별히 조상우 변호사까지 모셨습니다. 최강 디펜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총선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우리 조상우 변호사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좀 너무 애석하게, 근소하게 좀 밀리셨어. 회복하셨나요? 예, 뭐 제가 뭐 명함 내밀 자리는 아니고요. 이미 본선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선 탈락한 사람이 얘기할 건 아니죠. 꼭 보궐선거 있어요. 네. 네. 윤석열 정권이 참. 자, 두 분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었다. 네. 또는 이게 나에게 봤을 때는 결정적 장면이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글쎄, 저야 뭐 제 전문 분야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종섭 대사 파동이 가장 강렬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그 대사 임명에서 해임에 이르기까지 열흘 남짓되는 이 기간이 어떤 그 거대한 민심의 물줄기를 돌려 세우는 게 가장 확연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시기였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의대 정원이나 대파 논란은 이제 관내다가 못질하는 네, 거라면 관으로 집어쳐는 거는 역시 이종섭 대사 논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공항에서 막 잡으러 가고 들어오는 거 잡으러 가고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 개구멍으로 나갔다가 저렇게 들어올까. 그러다가 이제 저 대사직에서 물러나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렇죠.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씩 웃죠. 그때부터는. 그때 표심이 이제 확실히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게 가장 확연했다. 이종섭 대사도 생각나고 대파도 생각나고 네. 뭐 의대 관련 담화문도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상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어떤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물론 이제 나이 차이도 꽤 나고 이미지도 좀 다르잖아요. 한 분은 좀 약간 품이 넉넉하고 또 한 분은 좀 말랐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좀 리더십이 굉장히 카리스마형 리더십으로 확 누르는 스타일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약간 또 이제 한동 비대위원장은 강남 MG 스타일 약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둘이 차별화를 시도했죠. 해서 처음에는 좀 먹히는 듯 했어요. 먹히는 듯 하다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번 질렀다가 이른바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번 질렀다가 그 건 관련해서 그 차별화에 실패하고 90도 인사하는 그 장면. 그 이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구나. 이런 게 다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면서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부권의 공동 책임자지. 이런 걸로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그 이미지 세탁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용산과의 거리두기가 실패해지고 결국에는 용산 뜻대로 여당은 역시 움직이는구나. 여당은 그냥 용산의 꼭두각시구나. 용산 출장소구나. 이런 인식이 국민들한테 다시 생기면서 이제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여당이 같이 뒤집어 쓴 거죠. 네. 조상우 변호사 말씀은 이거네요.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맞습니다. 90도 인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폴더 인사했을 때 네. 그때 선거는 끝났다. 끝났죠. 예. 둘이 알고 보면 쌍생하다. 그렇죠. 이미지 세탁 안 된다. 네. 네, 둘이 분리가 안 국민들이 되는 거죠. 본질을 다시 알았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정부 심판론으로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 압승입니다. 범야권의 압승, 그 다음에 여당의 역대적인 참패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 성적의 배경 그리고 이 총선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좀 언론에서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뭐 심판 좋습니다. 또 그 여러 가지 정부의 무도함, 무능력, 불통 다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설명 가능한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심판론은 많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압도적인 표 쏠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바람이 거셌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젠 투표 행태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한국 정치에 이제 완충지대가 없어진 선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호남 여기는 이제 지역 그 성향이 워낙 강하니까 제외해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이 거의 다 어떤 한쪽으로 완전히 쏠릴 수 있다는 거죠. 총천까지. 네. 네. 이게 우리가 보는 새로운 현상인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거 뭐
23대, 24대 선거 때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200석 정당이 출연하는 현상이 이제는 앞으로 일반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역으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계열 정당이 집권해서 잘못하면 아니, 이런 똑같은 심판을 거지. 받을 수도 똑같은 있다는 거예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성별, 계층별 또는 어떤 그 사회적 지위와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분화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싸그리다 그냥 저기 하나의 어떤 그 쏠림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강화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새로운 뉴 미디어와 함께 중앙 지방이 차이가 없어요. 옛날엔 중앙에서 뉴스가 터지면 지방에서 민심이 영향을 받는데 며칠은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지방이 더 빨라요. 오히려 뭐 낙동강 벨트다. 충청도 이번에 싹쓸이 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금강벨트라고 우리가 충청권도 이름 지어줘야 돼요. 금강 벨트. 네. 예, 뭐 청주의 무심천 벨트. 무심천 벨트. 그런데 이게 제가 저기 보니까 이렇게 그 동시에 시차 없이 네. 이렇게 쏠릴 수 있다는 건 제 저기 선거를 바라본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간에 완충지대 없이 훅 가고 훅 넘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뉴스 새로운 소비 행태와 유권자 그 저 심리가 이제는 작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번 선거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190석, 200석 나오는 선거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과거의 진보 보수의 어떤 정권 시판과도 결이 다릅니다. 물론 워낙 무능하고 워낙 좀 저기 폭주하는 정권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보면은 급류가 있으면 역류도 있게 마련이고 여러 가지 좀 섞이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무언가 좀 이전의 투표 형태와 분명히 다르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어떤 여론의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징후로.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 역동성이 커진 거 아닌가요? 역동성이 커졌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어떤 정치의 다양성을 구축하는 이 생태계를 좀 다양화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한번 좀 이건 문제 의식을 가질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역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 보면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것과 같이 이제 일맥상통할 수도 민심이 아주 있습니다. 뚜렷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동성이 커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약간 이제 주저하시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뭐냐면 역동성이 커지면 다양성도 커지는 게 일반적인데 역동적이면서 획일화되는 거죠. 여론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탁탁 드러나는. 근데 이거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금 우리 육공화국 헌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 한계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극에 달했을 때가 이제 또 어느 한쪽이 200석을 하는 때인데요. 그러면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헌으로 비례율을 좀 더 높이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중앙일보에서도 기사를 썼던데 국민의힘이 전체 그 득표의 45% 가까이를 얻었어요. 근데 의석은 그 3분의 1밖에 못 얻어. 3분의 1 조금 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율이 충족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소수정당을 지금은 이제 3% 룰로 다 쳐냈는데 3% 룰이 적정하냐에 대한 또 논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비례표가 거의 10%가 사표가 됐죠. 10% 정도가 사표가 됐습니다. 비례 정당이 또 워낙 많기도 했고. 근데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3% 룰은 적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조율하는 이제 새로운 정치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모이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주목할 거는 국민들이 이제는 어떤 정당에 대한 막연한 그 어떻게 동질감보다는 정권을 맡겼는데 못하면 심판하겠다. 요거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당이든 일을 맡겨보는데 맡겼는데 시원찮고 정말 뭐 예를 들면 독주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예를 들면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탁탁 보인다거나 국민들이 정말 먹고 사는 중요한 민생에 관한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지지층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면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그 심판의 그 정서 텀이 짧아졌어요, 기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가 우리 서울에서 민주당이 전체 25개 중에 8개밖에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국민의힘이 했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선거에서 수도권을 거의 싹쓸이 했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판 정서가 빨라졌다. 저는 뭐 이제 중앙일보 이야기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비례성을 강화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투표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의 민주당 투표율은 49%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심판하고자 했다면은 비례성을 높였더라면은 그때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투표를 저렇게 많이 주지 않고 또 군소정당들에게 주지 않고 전략적으로 또 몰아주는 일이 있었을 거다. 그럴 수 그런 있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거는 제도의 문제보다 여권이 얼마나 더 잘못했느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의 문제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의 절반의 성공이고 이제 물론 심판 여론을 외친다는 데선 동일하지만은 정당이 분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조국혁신당 현상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저야 뭐 20년간 정치 개혁을 얘기해왔던 사람으로서 어쩌면 22대부터 그 연합과 이제 연정의 정치를 꿈꿀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첫 쪽문은 열렸다. 아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분위기는 2월에 전당원 투표로 병립제로 가야 된다는 그 분위기가 대세였단 말이죠.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처럼 불안전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사실은 왜냐하면 다 이제 위성정당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연동형 비례제를 왜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근본적으로는 그 비례 의석이 적어도 의석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상황이어야 연동형 비례제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때 얻을 수 있는 페널티라든가 불안정함을 극복할 정도로 의석이 배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가 있는데 46석이라고 하는 거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정도의 의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고수해야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 논쟁은 이제 여기서 그만할게요. 얘기는 나중에 시간 넉넉히 잡고 합시다. 할 얘기가 제가 정말 많은 왜냐면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이번에 선거에서도 봤지만 양당들이 다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좀 더 이야기가 반칙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연동형 비례제 취지는 그냥 몰각됐다는 거죠. 결국. 네. 아니 저는 이제 희망의 불씨는 이번 선거에서 연동형이 살려놨다. 하마터면 꺼질 뻔했던 선거였다. 이런 점도 좀 봐주셔야 돼요. 네, 아니 뭐 저기 두 분 다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저희끼리 따로 소주잔 기울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여쭙고 싶었어요. 심판이라고 했지만은 역대급인 이유는 심판 발로 쳐서 인기가 좀 줄었으면, 대통령이 안 보였으면, 또는 극단적 표현으로 탄핵되었으면 하는 이런 기대 심리도 있었기 때문에 역대급 심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 열기가 그렇게 차곡차곡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투표 열기로 나오는 데는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거. 이런 점들이 이제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말이 선거지 시민항쟁에 가까워요. 시민항쟁이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촛불을 들고 우리가 광화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철옹성 같은 권력도 무너뜨렸는데 지금은 그게 투표장으로 바뀐 거예요. 대파를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 대신 대파인데 이런 어떤 그 범람하는 열기 열정이라는 거는 과거의 투표장에서의 어떤 행태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시민 항쟁형 투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장형 투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권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대통령이 많이 보여서 뭐 선거에 그 영향이 있었다 그러지만 대통령 생각은 선거에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본인은 나오면 도움이 될 줄 알았나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종섭 대사를 보냈다 이거예요. 호주로. 그 여당 선거 돕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핵심 피의자가 여기 있는데 저기 그 다른 사람 다 한 자리씩 받아 있는데 혼자만 민간인이면 불안한 거거든요. 네. 시한폭탄이 있으니까 호주로 치워줬는데 그 선거 돕기 위해서 내가 한 거다 이 얘기고 여당에서는 그게 날벼락인데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같은 선거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관점이 계속 평행선을 긋은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들어와서 해임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 꼬여서 그렇지. 이 사건의 속내막을 아는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거 폭탄이야 이거 불안해 이래가지고 계속 뭘 했는데 여당에 다 이게 부정적 피드백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자주 보여서 요건 약간 단순한 해석이고 자주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선거에 대한 자기 주관적 어떤 자기 중심적 판단이 있었던 거고 이걸 여당이 소화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그냥 나가는 거죠. 그게 뭐 의대 정원 대파 논란까지도 일관되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의대 정원도 그렇지 처음에 그거 지지율 높이려고 시도한 거 아닙니까? 선거용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나는 뭐 머리를 그렇죠. 굴린 거죠. 그런데 그 후속 처음에는 관리가 안 되고 반응도 좋았어요. 이게 그렇게 질러댔으면 뭔가 우리는 대책이 있었겠니 했었죠. 네. 국민들도 다 찬성하니까 뭔 생각이 있어 그랬구나. 까보니까 깡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선거에 이기려는 시도가 전부 재앙이 됐다. 이게 또 여당은 담아낼 그릇이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김종대 의원님만 대답할 수 있는 거 꼭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뭔가 하면은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호주로 내보내는 거 누가 봐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총선에서.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사람을 꼭 그 당시에 이슈가 될 것을 알면서도 말씀하셨는데. 호주로 내보냈을까? 그게 단순히 이종섭 대사의 입이 두려워서인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배경도 있을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월, 2월에 이종섭 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박정원 대령 군사재판에서 대방출이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증거는 다 나왔어요. 하나. 그런데 이게 전조가 언제 있었냐 하면은 작년 12월에 공수처 압수수색입니다. 거기에서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게 대통령실 장관,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부로 이어진 기승전이에요. 이 맥락이 그때 서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1월에는 실제 데이터들이 압수수색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종섭 대사가 언제 대사 발령이 이게 추진되느냐? 작년 12월입니다. 네. 그리고 1, 2월에 아그레만 그거 빠르게 오고 갔던 거예요. 그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은 더 늦출 수가 없다고. 여기서 지금 재판이 뜻밖의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공수처가 뛰어들고 그래서 치우는 게 다 시기에 조율된 거고 이거 안 치웠다가는 저 기자들 이종섭 자택으로 쳐들어갈 거고 그리고 막 마이크 들어가는데 성격이 유들유들하거든.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고 또. 그러면 빨리 치워주자 우리가. 그래서 니들 선거 편하게 해라. 이 생각이었지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국민 총선 여론이 아니라 오히려 총선을 우리의 역방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수사 재판 일정이 실제로 그렇게 서두를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위험 요소를 치운다고 한 게 오히려 위험 요소를 지뢰 제거죠. 지뢰 제거. 키워버린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왜냐면 이거는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 양쪽에 책임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이른바 내각에는 장차관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가 그걸 공천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용산에는 사실은 이제 차장급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종택 2차장이 지금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임종택 2차장하고 지금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은 다 공천을 받았어요. 그것도 괜찮은 아주 나쁘지 않은 좋은 지역에 공천을 줬어요. 그것도 무슨 경선이 아니고 단수 공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고 그러면 이제 이종섭 장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종섭 장관을 지금 김종대 전 의원님처럼 빨리 치워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그것도 의전을 잘 맞춰줘가지고 이 사람이 함부로 입 열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맞추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또 드러나는 게 이제 선거에 완전히 참패했잖아요. 이게 정부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한 건 다 여당 때예요. 야당에서 이렇게 압도적 과반 의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압도적이 아니라 과반 의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당에서 민주당은.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한 선거입니다. 어떻게 정책 집행력이나 실행력을 보여줄 수 없는 야당의 한계가 되게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건데 그런 참패를 겪고도 이번에 다른 곳은 지금 다 사표내고 있거든요. 내각의 총책임자였던 국무총리 사표냈잖아요. 그 다음에 비서실의 총책임자였던 이관섭 비서실장도 사표를 냈어요. 안보실만 국가안보실만 아직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풍지대다. 네. 왜? 안보실 건들면 대통령도 위험하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실은 김태효 차장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이번 총선에 야당의 선거 전략의 트집도 하나 잡아보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종섭을 이게
입틀막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면은 총선 때 이종섭을 야당이 집중적으로 끄집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편으로 보면 총선이 끝난 지금도 이종섭을 빨리 끄집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선거 때 보면은 이종섭보다는 대파가 더 앞장섰어. 대파 선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종섭 선거였더라면은 좀 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넘어서는 국기문란 행위라든가 국정농단 행위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니 근데 충분한 경고는 됐다고 보는 게 이제 그 무렵에 4월 3일 날 최상병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특검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렸고, 그리고 처음에 민주당도 이게 뭐가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 나가 막 잡으라 그런 것도 저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사태가 저기 국민들 속에서 중심 의제로 자리 잡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종섭, 의대정원, 대파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은 적절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던 사안들이고 또 거기서 하나의 어떤 끌개가 되는 메인 이슈로서 각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시차별로 이게 다 한 시기에 섞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파는 뭐냐면은 저는 이번 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물가고 역시 민생이었다? 예, 심판도 어떤 가치로 심판하느냐 문제인데 저는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사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집안이든지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 장보기가 두렵고 누구 집안에 어른 아프면 무섭고 이거 병원에 뭐가 병상이 있을지 없을지 무섭고 군대 가는 아들 있는 집은 또 찜찜해서 못 보내겠고 이 세 가지 걱정이 차례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가족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피해갑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과 세대는 이런 문제에 다 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이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차례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왠지 권력은 우리의 입장과 심정을 몰라주는 것 같고 딴소리하는 느낌을 정부 여당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어떤 그 심판론에 이게 화력이 그냥 갑자기 좋아졌느냐? 그거는 이런 어떤 생활의 아픔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 네. 딱 군대 가는 아들과 밥상에 이럴 때 서민들 고기 반찬 나물 반찬 하나는 줄었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못 느낄지 몰라도 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오른다 그러고 뭐 이제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오른다 그랬는데 줄줄이 오를 일이 예, 많죠. 줄줄이 올린다 그랬는데 아니 이런 어려움에 딴소리하는 것 같은 정부 여당을 본 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질문 드렸던 것은 우리가 심판 서놓고 관로안에 탄핵 뭐 이렇게까지 바랬던 사람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이 탄핵에 갈 수 있는 국정농단이 좀 더 부각됐으면 하는 아쉬움인데 선거의 전략으로서 대파가 가지는 민생의 상징이라든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선거의 효용성은 제가 김종대 의원님 의견에 100% 제가 뭐 찬성을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한계가 좀 있어요. 뭐냐면 선거 국면에서 한 가지 이슈가 워낙 이제 이슈가 빨리 돌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국면 전환도 빠르고 선거라는 특징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10일 이상 그 이슈를 갖고 끌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게 실력이라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종섭 그 이른바 도주대사 사건이 굉장히 오랜 이슈로 끌고 간 건 맞아요. 그 이후에 또 대파 논란도 사실은 선거 거의 끝 국면에 가면 거의 사그라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보면 두 이슈가 대략적으로 이 선거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던 선거 국면에서 한 10일 정도씩 이슈를 이제 이른바 탱킹하고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지 아세요? 저는 민주당에서 또 민생 국면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한번 초쳐보려고 사실 이 말씀 드리는 근데 겁니다. 다 같이 가야죠. 예, 이런 건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네, 네. 그 거대 야당이고 책임 정당이라면은 항상 살펴야 될 영역입니다. 네. 예, 민생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네. 다만 그 전국의 주도권이란 차원에서의 문제지. 나는 이재명 대표가 개원 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서민들이 벼랑 끝에 와 있다. 치료 못 받고 지금 물가 오르고 이러는 판에
민생 비상 저기 뭐야 민생 그거 저 옛날 그 생활지원금 문제 공약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 만나서 이거 협의하자고 제안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영수회담은 그거.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윤 대통령이 만날지가 의문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게 맞춤식으로 제안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태도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대로 선거 교훈을 깨닫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저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글쎄요, 뭐 저는 뭐 전략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심판을 물을 때는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아니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야당은 그런 민생 제안들을 챙기기 위한 행정 집행력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본질적 한계를 좀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견제죠. 그리고 또 정부의 실정을 정확히 짚고 그 실정을 바로잡는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몰이를 하고 여론몰이를 해서 그거를 교정하고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야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3특검 뭐 사국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원래는 2특검 사국조였는데 3특검 사국조를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이슈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으로 정부 여당이 그 자신의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때는 또 다른 심판이 예정돼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강한 심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국 혁신당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은 뭐 민생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검법이라든가 뭐 이태원법,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회 입법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벼랑 끝에 승부를 보겠다라는 뭐 그런 하나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22대 국회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어떤 그 조금 사전 선행 과정이라고 보고, 또 검찰에다가 이러이러한 요구를 내놓으면서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게 특검 주장이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나중에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의 어떤 그 스케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저는 뭐 이게 조국 혁신당이 할 수 있는 아주 당의 칼라에 맞는 행동이라고 봐요. 이후에 제 생각에는 그 어떤 특검안을 전면에 내걸고 당분간 22대 국회 초반부를 특검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어떤 구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걸 통해서 군소 야당까지도 또 이제 규합하는 역할도 사실 조국 혁신당이 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한편으로 민주당 내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지만은 이 정도면은 리더십은 완벽하게 이제 공고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대권 가도에도 이제 정신호가 켜진 거고요. 네, 뭐 일단은 그 대부분의 언론들의 분석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 민주당의 역사로 보면, 전체로 보면 사실은 조국 혁신당은 아예 또 다른 색깔을 가졌던 전통 있는 무슨 진보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하고 거의 뜻을 같이 했던, 과거에 다 민주당에 몸을 담아왔던 사람들이 그렇죠.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둘이 합쳤을 때 의석수가 뭐 압도적이죠. 185석이 넘는 압도적인 이제 그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대 유례없는 이제 뭐 대승이다. 물론 그게 민주당의 실력만으로 이렇게 갔다기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분노가 만들어낸 의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하간에 그 결국에는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어떻게 장수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야당 대표가 이뤄낸 성과는 야당 대표로서는 역대로는 거의 최고의 성적을 거둔 거라서 앞으로 본인의 대권 가도 내지는 당 장악력은 한동안은 아주 공고하게 흐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뭐 이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라든가 네. 뭐 그런 데 대해서 뭐 좋은 영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시 뭐 체포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날라왔을 때 지난번처럼 뭐 가결되고 이런 일은 없다고 이제 확신해도 되나요? 예, 체포동의안 같은 거가 가결되리라고 저는 그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여론, 반대하는 여론 나름 보면 이렇게 지지율 해서 보면 팽팽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하고 무관하게 이번에 선거 결과를 딱 보면 이른바 체포동의안 전국에서 그 가결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완전히 전멸했어요. 전멸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이 심판한 거예요,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사 정부의 그 검찰권 행사가
균형을 잃은 상황이었는데 균형을 잃으면서 행사되는 그 검찰권 행사에 그 칼날 앞에 놓인 야당 대표를 향해서 오히려 그 뭔가 그 검찰 정부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야당 인사들은 다 날아간 거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거기 질문 때문에. 중에 네. 이런 결과가 네.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도 그렇죠.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저는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검찰은 앞으로 2탄, 3탄 뭐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저번에 영장 기각되고 그 한 것들 중에 기소하지 않은 부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수원 사건이잖아요. 수원 쌍방울 네, 사건. 그거는 근데 영장을 청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왜냐면 이제 하나 좀 남겨놓고 그 전국 상황이나 운영 과정을 좀 보면서 이제 제2의 카드로 쓰려고 좀 빼놓은 거다라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영장에 같이 넣었던 많은 혐의들 중에 다른 혐의들은 전부 기소했어요. 예를 들면 백현동이나 위진교사나 다 기소했는데 이 쌍방울 그 대북송금 사건만 딱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2의 카드로 쓰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건데.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15년 구형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오해가 더 생기죠. 네, 왜냐면 그거는 그때 영장 청구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아예 상황이. 뭐가 달라졌냐면 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여를 검찰에서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재판의 특징은 그러니까 특정인 한 명의 진술 증거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의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걸 법정에 나와서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정에 나와서 본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그걸 증거로 못 씁니다. 근데 그 증거 능력 부여 여부가 불분명한 시점에 영장이 청구된 거예요. 근데 영장 청구돼서 영장이 기각되는 그 시점에 동시에 그 같은 날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있었어요. 그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 때 영장 재판부는 당연히 그 내용을 모르죠. 모르는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 진술 내용을 부인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증거가 사라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법정 증거. 그래서 영장 청구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선거의 수사나 재판이 영향을 받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단지 현재 시점에서는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네. 불가능하다 법적. 이제 법조인의 시각이니까 그렇고 자 의원님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끝난 거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뭐 유승민 전 대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정치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어제 그 비대위원 사퇴 메시지도 뭔가 지금은 아니지만 돌아오겠다는 메시지처럼 들려요. 총리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혹시나? 저는 호주 대사나 가라고. 호주 내가 대사나. 지금 거기 비어 있으니까 그냥 떠나라 그러는데. 어떤 분은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된 국가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 가서 또 교민들이 다 감시하니까. 예. 한번 감시해 봤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주가 짜증 날 것 같아. 자,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 얘기도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벌써 그 당직자들 페이스북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공천 실패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내부에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부터 짤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각하고 그 대통령실 집단으로 사의 표명한 거. 그 수용하면서 개각한다. 이것도 물타기용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적당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거리두기를 통하면서 자기 관리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럴 때 그렇다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야당의 특검 요구 다가 아니라 일부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야 조금 이런 위기는 좀 어느 정도 관리되고 파국은 막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럴까 하는 게 우리 의문이잖아요. 과거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마지막으로 야당의
저기 막후 교섭이 들어왔어요. 그게 거국 이야기가 내각하고 들어왔죠. 또 한 가지가 특검 받겠다였어요. 특검 받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특검 받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판이었다니까. 예,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의 진짜 심판, 파국을 예상한다면은 그 특검 받겠다고 사정하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여야간에 또는 대통령실하고 인식의 간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2대 개원 전까지 한 달 반 남은 이 기간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지금. 예. 그래야 22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큰 툭이 터지는 건 맞고, 그러면서 여야 간에 이제 뭐 대화와 견제가 시작되고 뭐 이런 전국이 되는데, 저 계속 뻗땡기다가는 22대 국회 개원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요 한 달 반, 이때 어떻게 정신 차리고 위기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진 건데, 국민의힘은 이미 균열 조짐이 보이고, 예. 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의원님 좀 더 들어가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국조라든가 특검을 남은 21대 국회 야당이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헌 논란에 씨를 뿌려야 됩니까 지금? 개헌 논란은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국민의힘의 그 보수의 개혁론자들은 다 개헌론자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이원 집정부제나 내심 내각제를 바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헌 논쟁은 항상 궁지에 몰린 정권이 그 돌파구로서 또 사용했던 카드입니다.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87년 규칙을 바꾸자는 새로운 공화국 얘기가 나올 때니까 이런 얘기가 일단은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내부에서 먼저 터져 나오고, 야당은 그걸 갖다가 새로운 공화국론으로 바꿔. 이런 식의 어떤 그 개헌의 논의 전개라면은 22대 개헌 특위를 그 개원 전에 합의하는 방법이 있다. 거기에는 실제로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진영이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이 네. 포함되겠죠. 다 포함될 수 있다. 뭐든 열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임기만 건드리지 않으면은 전향적인 야당의 개헌안도 받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그런데 이걸 봐야 돼. 이게 바로 협상인데. 논쟁해놓고 보자. 그러니까 일단. 그 탄핵이나 어떤 퇴진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히 넘어야 될 그 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명분과 논리를 갖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헌은 다음 세대를 위한 네. 어떤 정치의 대업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흥정물로 최대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자체 가치를 보존하고 지켜줘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치개혁특위 또는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21대 국회에도 개헌특위가 작동을 했고 여야가 웬만큼 정치개혁특위가 합의는 되어 있었던 있습니다. 거죠. 실제로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산적인 어떤 영역 또 그 가치가 있고 우리가 그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 퇴진은 이와 무관하게 예. 또 여기에 함부로 섞이지 않게 그거는 그거대로 밀어붙이는 하나의 지금 동력을 확보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개헌 논의를 통하지 않아도 이 정도 압승이면 얼마든지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 개헌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말하시는 그 개헌의 방향이 의회가 이원집정부제. 그렇죠. 의회가 직접 그 행정 권력에 참여하는 형태를 원하세요. 총리 책임 총리. 이원 총리제 아니면 그 내각제인데, 근데 그걸 또 국민들은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죠. 그게 이제 딜레마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부 또 그런 그 이른바 국회가 그 행정 권력을 겸유하는 방식의 그런 개헌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게 국민과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이 봉합의 그 크기 차이가 너무 커서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정치 세력이 200석 그 얘기를 계속해왔던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얘기가 될 것인가. 근데 한 가지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임기 단축 개헌 여부까지 같이 고민하게 될 건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제가. 근데 임기 단축 개헌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인 논의 테이블에서 합의에까지 이를 것이냐와 관계없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사실은 정치 영역에서 대통령실은 완전 배제됩니다. 그렇죠. 그럴 국회 수밖에 중심으로 없어요. 흘러가죠. 그러면 이제 국회 중심으로 진짜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역으로 거기에서 반대로 탄핵 이야기가 다시 탄생할 수도 그럼요. 있어요. 그거는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전국 주도권을 국회가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하는 이렇게 약간 망동에 가까운 이게 폭력적 그 정부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세력들,
심지어 검찰 사법부조차도 이 국회 개헌론이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국회를 쳐다볼 수밖에 없지 용사는 관심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상 명예롭게 퇴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더 이상 불명예스럽지 않게 가려면은 퇴진 과정만 명예롭고 아, 끝나고 그게- 나면은 그 명예 또 그게 없어질 바로 수 있죠. 무혈 명예혁명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영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됐습니까? 네, 네,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국왕이 자기 권력을 의회에 위임을 해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막바지에 탄핵 위기에 가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임기도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던 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정권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쫓겨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게.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난 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다르다고 보지만은 적어도 국민의힘 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직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고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는 정당이 돼버리는 건데 사실은 일부 중진이나 또는 수도권의 그 많은 어떤 그 낙선자들 또는 뭔가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목소리는 얼마든지 나올 만한 것이고 탈당 요구로부터 임기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못하는 정권이라 그러면 이제는 뭐 짠맛이 없는 소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죠 이제. 저희가 오늘 어느 방송에서도 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개헌 논쟁과 탄핵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이제 깊은 이야기라서 한번 다른 프로든 어디든 한번 저희가 한번 저희 셋이 한번 이 특집 프로 한번 하는 건 어떠세요? 일단 곱창이나 먹으면서 곱창 먹으면서 예열을 달궈가지고 예열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세계 채널 동시 송출로 해가지고 네네. 제 TV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김종대 편한번 TV에서도 꼭 먹어가지고 생방되도록 뭐,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곱창을 먹는 게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곱창은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 받아서. 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깊이 있는 정치평론하는 두 분과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시사를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코너입니다. 시사 양이 많을 때는 하루에 밥을 한 끼도 못 먹는 박영식 시사정치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코너명을 영식당으로 지었는데 YOUNG 영인가요? 아니면은 제로에서 밥을 먹지 말라는 뜻인가요? 둘 다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코너명을 이렇게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사실은 원래 저희 코너가 대담한 대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인간 자체가 그렇게 대담한 인간이 아니어서, 네. 어떻게 하면 이 월요일마다 대담해져야 되나, 그 압박이 있었는데, 코너 이름이 바뀌면서 그냥 식당 같이 하자. 식당 운영하듯이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재밌게 하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죄송합니다. 대담한 대담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영식장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사전 투표 하셨어요? 예, 저는 뭐 일찌감치 했는데 사전 투표장 가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시고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뜨거운 열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줄 서서 했거든요. 관내 투표했는데 줄 서서 한 20분 넘게 기다리면서 투표를 하면서 이번에 투표율이 심상치 않겠다 싶었는데 역대 아무튼 기록을 또 갱신을 하면서 이번 총선 본 투표율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본 투표율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이게 31.28%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산술적으로만 따져보더라도 70% 아주 가깝게 갈 것 같은데 70%를 넘느냐 마느냐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어서 우리 박신영 앵커께서 훨씬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텐데 저는 70%를 아주 가까스로 넘기지 않을까. 넘긴다. 넘기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못 넘길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70%까지는 그럼 좀 가깝게는 간다고 저는 보시는 68% 정도 예측을 했는데 네네네.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다음 예. 주부터 진행하는데 이분이 예. 70% 넘는다고 예. 강력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둘이 내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박지훈 변호사랑 방송을 같이 했는데 아주 너끈히 넘길 거라고 예상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너끈히 넘기는 정도면
뭐 2, 3% 뭐 혹은 70대 중반까지는 가야, 그러니까 대선이 77%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그래도 70% 아주 가까스로 넘기는 김민석 그 상황실장이 민주당 상황실장이 71% 정도 예상했던데 네네. 이분이 신기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혹시 저하고 내기할 생각은 있어요? 아, 제가 내기를 하면 많이 지는 편이어서.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내기는 좀 예. 저는 사실은 예. 어떤 흐름을 봤냐면요. 네. 사전에 투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라고 하는 데서 한 10% 정도 빠져요. 평균적으로 보면 아, 역대로. 예, 그래서 예, 투표할 용의가 있다는 분들이 한 78%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10% 빼서 68%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예측을. 네네. 근데 또 그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것도 같고. 아니 저는 이제 늘 이제 통계와 예. 과거의 흐름에 기초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 예. 근데 확실히 그 아까도 이제 박진영 앵커께서 지역별로 어떤 지역이 결집했는지 좀 참고해서 보면 네네. 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사전 투표만 놓고 봤을 때 전국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떨어진 곳이 한 지역밖에 없어요.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다 사전 투표율이 다 올라갔다는 것은 이게 어떤 지역이 결집했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투표율이 올라가는 건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버려서 이 흐름이 본 투표율까지 이어진다면 투표율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총선과 비교해봤을 때 뭐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대선만큼 근접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권에서 예상하는 대로 70%를 상회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대목인데 오랜 기간 정치 고관여층이었던 분들은 이 70%를 뭐랄까 되게 높은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시는 것 같고 저처럼 이제 밑바닥 민심 전문가라든지 제3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방송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그래서 많이 그-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대략적으로는 감은 오는데 70%를 아주 살짝 넘기는 정도로 그 아마 언저리? 예,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언저리란 표현은 70%도 전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69, 71 뭐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아마 투표율이 마감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예측해 봅니다. 자, 세 사람의 그 쓰리박에 예. 내기가 성립되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는 겉들이, 겉들이고요. 겉들이라는 표현에 우리 집중합니다. 언저리. 예, 예, 저 언저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사실은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이 예, 맞출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렇습니까? 좀 낮아도 되고 좀 높아도 되거든. 언저리니까. 그 중간에 있으니까. 네, 아무튼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전 투표율의 의미가 결론적으로는 이 정권 심판 정서가 워낙에 높기도 하고 1년 10개월 동안 대통령 지지도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견고하게 부정 지지도는 높고 긍정 지지도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 오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 선거인으로 유권자로 참여하시느냐 또 결집하느냐를 지켜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에게 그 동의하지 않는 또 뭐 회초리, 뭐 몽둥이를 들고 싶어하는 그 유권자들이 많이 또 쏟아져 나왔다고 또 보고요. 더불어서 그 갤럽 조사가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고 보는데 야권,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층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야당이 이겼으면 좋겠느냐,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느냐를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야권이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쪽이 50%를 가까스로 넘거나 뭐 기존의 조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40대 후반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중도부당층 표심도 야권 지지 쪽에 좀 쏠려 있다. 야권 지지 혹은 정권 심판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봤을 때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 지난 총선과 지지난 총선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이 결집돼 있는 선거라고 보는 것이 뭐 타당한 것 같습니다.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도 네. 그렇고요.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현장에 가셔가지고 젊은 층들이 많다,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많다 이걸로 평가를 하는데 예. 연세에 있으신 분들도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지, 호남 사투리를 쓰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대별로도 우리가 곱씹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단 본투표 함까지 다 열어보고 전체 결과가 나와야 이제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전 투표 자체로만 그 놓고도 분석할 수 있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러 이제 분석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엔터테인적인 요소도 분명히 이 투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에 꽂힌 투표니까요. 재밌게 좀 선거를 즐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예, 예. 뭐 대파 들고 춤 좀 출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사건은 MBC에서 복면가왕 9주년 기념 특집을 하기로 했는데 구자가 특정 정당 번호와 겹친다고 해서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기가 차릅니다. 아, 저는 이번에 좀 웃기지만 슬프다고 해서 우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보는데요. 네, 네. 앞서 언급하신 대파의 경우에는 좀 풍선 효과를 선관위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막아내니까 다른 쪽에서 튀어나오게 된 거거든요. 제대로 된 대처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물론 투표소에서 홍보나 뭐 유세 행위를 못하는 거니까 상징적인 물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경고를 줄 수 있고 제지를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대파가 과연 그런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지금의 시기가 2024년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우픈 것 같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다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결론적으로 별다른 대응을 선관위가 하지 않았다면 이런 풍선 효과도 없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형식의 대파 렐레가 있었잖아요. 네. 대파 볼펜, 뭐 대파 그림이 있는 쇼핑백, 대파 머리띠, 혹은 뭐 쪽파는 되는 거냐. 심지어 그 투표장에 디올백을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종이백에다가 디올이라고 써서 가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정치적 표현물로 규정할 것이냐는 그런 해석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일단 입을 뻥끗하는 순간 뭔가 좀 혼탁해진 느낌도 있고, 풍자와 해악이 더한 선거전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뭐 유권자분들이 평가하실 대목이긴 한데요. 더불어서 어떤 재미난 그 분석까지 있었냐면, 예전에 수원 삼성이라는 팀에 네네. 김건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9번 선수. 예, 근데 이제 9번인데 그때 당시에 스폰서가 도이치모터스를 그렇습니까?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보면은 등번호가 9번이고 이름이 김건희가 써 있는데 그 위에 도이치모터스가 써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 중에 만약에 이 유니폼을 그 투표장에 입고 가면 이건 정치적 표현물이냐 아니냐, 이걸 해석해봐라. 이런 식의 이제 우픈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9번이니까 또 애매하네. 아,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뭐 2번이면 괜찮은 건지 그건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또 네. 색깔 자체가 수원 삼성이 파란색 유니폼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당장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그 유니폼이 있었던 유권자가 있었다 한다면 투표장에 그걸 입고 가면 그게 정치적 표현물이냐, 이제 이런 해석의 문제가 달리는 것이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뭐 초밥을 사들고 가겠다, 네.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선관위가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표현물이라고 대파를 규정해 버리니까 선거에 본의 아니게 또 영향을 끼쳐버리는 상황이 돼서 이것도 참 우픈 일이다 싶고, 아까 말씀하신 저는 MBC 복면가왕 9주년은 저는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이어가지고요. 근데 다만 이 그 히스토리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선방위가 MBC 일기예보 보도를 중징계를 하면서 1. 네, 1번. 그러니까 이제 그 1번이 아니라 미세먼지 1마이크로그램. 그렇죠. 네. 이거를 제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선방위에 민원을 넣은 게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뒤늦게 밝혀졌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MBC 입장에서는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상황을 빌미를 주지 말자라는 평가를 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9주년 예고 방송을 저도 봤는데 9라는 숫자가 유독 들어가고요. 은하철도 999를 부르는 대목도 있었는가 봐요. 은하철도 999니까 그러니까 9주년이라서 9가 들어가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9주년에 해당되는 이벤트를 방송 편성을 할 수 있었던 대목인데, 만약에 이게 방송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미세먼지 1마이크로그램도 문제를 삼는데 은하철도 999를 문제를 안 삼겠느냐. 그럼 당연히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제가 MBC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결방시키고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닌가. 근데 여당에서도 이 그 복면가왕 방송을 미루지 말고 해라라는 요구를 또 했다고 하니까요. 국민의힘 아무튼 여권 쪽에는 저는 뭐 문제를 삼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거를 방영하라고 실제 뭐 대변인이 논평을 낼 정도라면 미세먼지 1 방송은 왜 굳이 민원을 넣었는지 그 대목을 꼭 짚고 싶네요. 네. 이거 이제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자기 검열을 만들어내는 시대적 분위기. 예.
영향력을 통해서 이게 이제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이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 정당과 정권의 문제도 있지만 선관의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이 보통 우리가 공기가 귀하다, 물이 귀하다 예.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못 느끼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없어져야 느끼잖아요. 예. 지금 그런데 우리 선관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선관위가 우리의 정치적 활동이라든가 삶에 과잉 깊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선관위 없애야 합니다. 아, 선관위를 없애야 된다. 표현이 좀 과한데요. 예.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의 이 기능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게 저처럼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근데 또 뭐 해석의 여지를 두고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어디까지 확장하고 볼 것인가에 대한 대목도 우리가 분명히 곱씹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기예보에 숫자가 뜬다고 한들 그거를 그렇죠. 제지한다는 것은 지금 뭐 선거방송심의위원 선방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방심위 산하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비상식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제지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KBS 뉴스9의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타이틀 돌 때 9라는 숫자가 파랗게 돌거든요. 굉장히 크게 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아까 예고편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뭐 출구 없는 매력의 대결 해가지고 출 9자 할 때 그걸 또 숫자 9자로 쓰거든요. 네. 그런 자막에 대한 표현의 자유. 방송에서 어떤 노래를 선정해서 부를 자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제지하기 때문에 예능은 예능으로 봐야 되고 일기예보는 일기예보로대로 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심하게 제지를 하고 그런 빌미를 방송사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제지하는 기관에서 너무 색깔을 갖고 재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우리가 나중에라도 선거 역사에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소설을 이제 우리가 1984 조지 오웰의 소설을 통제된 사회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빅브라더. 예. 실제로 정당보다 선관위가 더 위에 있는 지금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 대한민국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직원도 제일 많고요. 예. 제가 프랑스 선관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 30명 앉아 있습니다. 네. 선거 때 일부 공무원들이 파견 나오고 자원봉사자들 지원해가지고 선거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관위는 일상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예. 정당이 하는 기능들을 본인들이 하려고 해요. 아. 이 국민들에 대한 민주 시민 교육도 선관위에서 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조직을 키우고 있어요. 이게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정치 활동을 대해서 감시하고 규정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감시하고 규제하는 곳이 커지면 이게 독재예요. 이게 억압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선관위가 억압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제 떠오른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예전에 선거했을 때 인증샷 같은 걸 릴레이를 하게 되면 그 릴레이조차도 뭐 1번으로 하든지 손가락을 1로 하든지 2로 하든지 이런 것까지 제지를 해 오다가 이제는 많은 어떤 그 여지를 해석의 여지를 많이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폭을 많이 넓혀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방송사에서 어떤 자막을 달거나 어떤 숫자를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제지를 한다는 것은 저는 2024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박정희 앵커님 말씀대로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시대를 좀 역행하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없애버려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숫자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존재하느냐. 예. 일상적으로 저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딴 이야기로 잠깐 흘렀는데요. 선거 전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를 어디를 가냐면요. 대전, 충남, 공주, 당진 이런 쪽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가서는 범죄자들이 독재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0석을 막아달라.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표 결집을 위한 엄살인지 아니면은요 실제로 현재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둘 다인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말한 걸 좀 곱씹어 보면 이게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는 게 이건 법조인이신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걸 제가 뭐 지금 몇 달이 아니라 지금 1년 10개월째 짚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짚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독재라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쪽에서 검찰 독재 주장하고 조국혁신당 쪽에서 검찰 독재 정권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어불성설이라고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실제 독재를 했다는 실체가 있는 거냐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 민주당 쪽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그동안 독재를 했다는 거냐는 식으로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같은 논리라면 범죄자들이 민심을 무시하고 있다. 독재는 민심을 듣지 않고 정치하는 게 독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라면 민심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여론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누구였는지 제가 그동안 딱히 언급을 안 드렸었던지라 이건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회가 독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독재가 되는지 제가 이제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가 검찰 독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회 독재가 가능하냐? 행정부가 멀쩡히 있고, 그리고 국회가 심지어 그동안 180석 이상의 다수 국회로 유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재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뭐 나경원 후보나 뭐 한동훈 대표나 여당의 인사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마치 야당 다수가 되면 국회 독재가 가능할 것처럼 규정하시지만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뭐 국회라는 곳은 여야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곳이고 지지층, 그러니까 지역의 민심을 반영해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다수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이 의회에서 독재가 가능하냐 이 대목을 꼭 꼽고 싶고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동안 국회에서 민심을 반영해서 응당 통과돼야 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가 돼 왔던 전국이잖아요. 그렇죠. 180석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 이태원 참사 법안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안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를 지금 이제 운운하신다면, 글쎄요, 지금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지점을 평가하고 어떻게 지금의 정권을 바라봐왔고 그간의 국회를 어떻게 걱정해왔고 우려해왔는지를 평가받는 대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앞서 박진영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런 발언들이 결과적으로는 실제 국민의힘이 열세에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재밌게 본 대목인데 골든 크로스를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지역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몇 곳이 열세이고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골든 크로스를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간 이겨야 되는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뒤집는 결과를 낳았다. 그간 열세였다라는 거를 본인 입 밖으로 내뱉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열세였다라는 부분을 짚기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줘야 이 골든 크로스가 확실하게 벌어진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거라서 두 가지 다 읍소도 하면서 동시에 투표장으로 나와달라고 짚는 대목이라고 저는 뭐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200석은 결국은 거부권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200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을 개헌 저지선.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200석이 넘어가면 안 된다. 200석을 막아달라라는 대목이겠죠. 네. 그러면은 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키는 거 하면 되겠네요. 200석이 넘어가면은 개헌을 하고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시키고 예. 탄핵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네. 국회 독재라는 말은 삼권 분립 국가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는 집행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 독재라는 표현은 성립되지 않고요. 내각제라면은 의회 독재라는 표현은 성립될 수 있다라는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 첫날에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 부산대병원이죠. 권역별 외상센터를 방문해가지고 7천억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테러를 당해가지고 치료를 받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잉 선거 개입이다. 예.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예, 저는 이게 대통령이 부산에, 우리 박진영 앵커께서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사를 경험하셨겠습니다만 부산에 대통령이 사전투표하러 가는 대통령이 있었던가요? 재밌는 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처음 말이 봤고요. 없어.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는 대통령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총선에서 지역에 내려가서 사전투표를 하셨던 대통령은 처음이고,
이것이 이제 관권 선거 내지는 선거 개입에 대한 뭐 의혹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바이고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간 것 자체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 아니었냐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부산에 가서 예산 지원이기까지 했다는 것은 뭐 일정이 부산에 있으니까 겸사겸사 내려가서 사전 투표한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뭐 강변이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믿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세 가지 짚고 싶은데 일단 부산으로 향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전 투표를 하는 것만으로도 부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부산대병원 방문하셔가지고 예산 지원한다. 이건 뭐 동일하게 부산 유권자들의 민심도 자극하지만 지금 의정 갈등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나 의료계에 관심이 지대한지를 보여주는 행위여서 이 부분도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뭐 전국 단위 이슈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뭐 지역 이슈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오히려 더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부산에 왜 영향을 끼치려고 할까? 이거는 뭐 부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고 봐서 여론조사 지표가 여당 쪽이 그간 안 좋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다. 근데 저는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구설에 오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짚고 싶은 부분 중에는 사전투표를 혼자 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우리 정치사에 대통령이 투표를 하는데 결혼하시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통령 내외가 투표를 함께 하지 않았던 경우가 이번에 유일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디 있는 거지? 떠올리네. 그러니까요. 안 와도 떠올리게 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없는 걸 보고 여사는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한 유권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부분 그 아까 저희가 짚었던 이 선관위가 대파 논란을 건드려서 풍선 효과를 일으킨 것처럼 네네. 대통령이 부산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했다가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김건희 여사는 어디 갔느냐? 디올백 사태 이후에 두문불출하고 있지. 왜 안 나오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이 대목이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더불어서 다시 묻게 됩니다. 영부인은 그럼 언제 투표를 하는 거지? 이 질문은 안 하겠습니까? 부재자 신고해서 우편 투표를 하나 어디서? 아니 부재자 신고는 안 하셨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에 등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투표에 김건희 여사가 투표를 해야 될 텐데 또 안 나오게 되면 만약에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영부인이 투표를 안 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글쎄요. 이제 그런 대목들이 유권자들에게는 또 떠오르게 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풍선 효과를 또 낳게 됐다. 이것이 이제 잘 하려고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또 논란을 또 만들게 되는 이른바 풍선 효과여서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뭐 저는 두고두고 또 평가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로 부산대병원을 방문해서 예산 지원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다만 그 대목보다는 아까 언급해드린 후자의 대목이 오히려 더 불거지는 거 아니겠느냐. 세심한 고려 없이 추진한 것에 논란이 뒤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런가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정치인의 일정과 메시지는 전략을 담고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투표한 게 도움은 될까요? 부산 선거에 도움은 될까요?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을 때 네.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일관적으로 낮은 적이 없는 상황이고 부정 지지도도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더불어 언급하자면 부산, 뭐 전국 단위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실제 공보물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은 후보가 많을까요? 넣지 않은 후보가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본인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이 대통령 얼굴을 함께 넣은 곳이 유일하고요. 나머지 전국 지역을 보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안 넣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후보들 본인들조차 대통령 얼굴이 도움이 안 된다는 해석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열심히 뛰어당기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뭐 선거운동을 지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뭐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활동해 주셔가지고. 예. 네.
자, 의정 갈등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의사들 문제에 대해서 예. 이 어떤 분이 천공을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천공이라는 분이 또 이 만남을 거절했어요. 예. 이것 자체가 그러면은 천공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뭐 하나의 그게 되나요? 예. 그 저는 뉴 노멀 시대를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시간에 이분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것도 슬프고요. 왜 굳이 천공 얘기를 정치 시사 이슈를 다루는 곳에서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가가 첫 번째로 슬프고, 두 번째로 이분이 뭐 어떤 전문 영역이나 전문가이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또 더불어서 이분이 어떤 정치 현안의 뭐 또한 전문가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주목을 받아서 저는 이 시대의 정치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천공이라는 분이 등장하는 것이 매우 슬프고요. 아무튼 이게 정부 여당의 타격이냐 아니면 뭐 반대로 좋으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봐요. 이분이 등장하는 거는 정부 여당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까 자주 등장하거나 대통령실이 어떠한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 선거 국면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제가 평가를 했잖아요. 이분이 등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이 돼서 이분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야, 그런 측면에서 천공이 등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대리인도 아니고 정치 현안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도 없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고 일부 유권자가 천공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관심이 쏠려야 되는 대목이 오히려 역분산된다. 네. 이제 이런 측면이 선거에선 유리하게 평가된다라고 저는 보고, 반대로요.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저는 정부 쪽에서 말이 바뀌었던 것도 사실인지라 이분이 등장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한 명의 전문가로서 해법을 실제 제시하고 있거든요. 좀 타협을 해라, 이 대목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네. 이런 목소리는 저는 일견 들을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도 좀 양보를 하고 의사들도 양보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길을 제시해 달라라는 목소리는 들을만한데, 다만 저는 이분이 이제 역순이시고 무속인이기 때문에 정치면에 등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제 이 대목은 반드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저희가 아무리 타협하라고 해도 타협 이야기 안 나오다가 천공이 이야기하고 나니까 정부의 입장이 좀 타협적으로 바뀌는 건 같긴 해요. 그거 좀 오묘하긴 한데 그렇죠. 과연 이런 목소리가 오묘한 게 무속이에요. 뭐 그렇긴 합니다. 그게 과연 천공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정부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이 타이밍 자체가 좀 늘 오묘해서 이분이 뭐라도 한 목소리 내서 이 타협의 여지를 열어준다면, 여론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꿔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금 고마워야 되는 시점이라. 왜냐하면 천공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천공에게 고마워한다기보다는 그 목소리에 그냥 저는 평가를 할 대목은 있다,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네, 참 기가 찹니다. 예. 천공을 저희가 이렇게 주제로 다뤄야 된다라는 이 세상의 현실이 기가 찹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선거를 이틀 남겨두고 혹시라도 이 판세가 바뀔 수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뭐 이 변수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요? 저는 막판 변수는 딱 하나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네. 보수층이 얼마나 결집을 하느냐. 즉, 뭐 전통적인 보수층, 내가 이제 적극 투표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샤이 보수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 그래서 대구 경북 쪽의 투표율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조망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샤이 보수층이 결집하거나 투표 중에 대거 쏟아져 나온다면 아마 이것은 여권 대다수가 이제 바라는 그런 결론이겠습니다만, 샤이 보수층의 역할 얼마나 대대적으로 이번에 해주느냐가 이번 가장 큰 변수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언론에서 이미 여권 열세, 패색이 짙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게 2주 전부터 등장했거든요. 이게 등장한다는 것은 정말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근데 그렇기도 하고, 더불어서 여권 인사들이 유세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선거에서 대표적으로 들어맞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당 대표가 해버렸던 거, 첫 번째, 읍소를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 믿지 마라. 네. 라는 게 입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과도한 남탓, 과도한 야당 비판.
과도한 수위의 표현들 이거 등장하면은 대부분 이거를 먼저 제기한 쪽이 태색이 짙고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세 개가 고스란히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여권 열세라는 게 언론의 분석처럼 들어맞아 가는구나라 생각했는데 막판 변수는 결국 샤이 보수의 집결 빼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론될 게 없겠다. 그러니까 아까 박진영 앵커가 짚어주신 대로 대세론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은 경천동지할 만한 변수가 아니고서는 선거전을 뒤집기가 어려운데 여권 쪽에서 기대해 볼 만한 하나의 변수는 샤이 보수의 결집 빼고는 어렵겠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일일 영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니까 이제 진짜 고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진짜 D-1입니다. 최종 선거 판세 분석 예측해 보는 시간인데요.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 고문께서는 사전 투표 하셨나요? 네, 했어요. 급한 마음에. 아니 뭐 요즘 사전 투표가 너무 일반화되고 편리하고 하니까 네네네. 주변에서 웬만하면 다들 사전 투표 하시던데요. 뭐 급하고 말 게 없죠. 네, 선거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는 뭐 국민들한테도 당연히 좋은 일이고 또 이렇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사회적 영역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죠. 그렇죠. 우선 뭐 참정권 확대 그리고 사실 투표는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러저러한 이유로들 투표율이 그렇게 썩 높지는 못하잖아요. 특히 대선에 비해서 총선은 아직도 좀 낮은 편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사전 투표는 도입된 게 참으로 잘 된 일이고 그리고 실제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세금 많이 쓰여요. 들어가죠. 네, 네네.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더 널리 접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참정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투표율을 가지고 참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한 번씩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전인수라고 봅니다. 네네. 네. 사실 어쨌든 뭐 참정권이라는 기본 권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투표는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무죠, 의무. 예. 권리이자. 네. 투표하지 않으면서 정치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뭘 제한하는 것 실은 이율배반이고 어불성설이지요. 네. 근데 뭐 완벽하게 의무와 일치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네. 자, 사전 투표가 이틀간 진행됐는데요. 31.3%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높은 투표율을 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 그런 접근법은 상당히 오래전 구식 패러다임 같고요. 어느 한쪽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 넘겼으니까 물론 대선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만 어느 한 당이나 어느 특정 정파 지지자들만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투표 동인이 양측에 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레토릭으로 우리 쪽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어느 특정 정파에 유리하다 이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외 투표율도 62.8%다 이렇게 역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실제로 전체 제외 국민들의 4.7%밖에 되지 않는다. 선관위가 과대 포장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네. 그건 의도적으로 흠집내거나 폄하하는 말 같고요. 우리나라 밖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 100명이라면 그중에 4.7명, 약 5명이 조금 안 되는 분만 투표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네. 제외 국민들 투표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간편한 복장으로 200m, 몇백 미터 가서 사전 투표하는 것과는 정말 완전히 다르죠. 그분들은 심지어 몇 시간씩 몇백 킬로미터씩 운전하거나 비싼 돈 들여서 뭐 교통수단 이용해서 가거든요. 영사관이나 투표소에. 네네. 여기서 우리가 한 표 하는 것과는 정말 그 열의나 성의, 고국을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아마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저는 숭고하다는 말까지 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고국이 별 걱정할 것 없이 뭐 정치, 경제, 사회가 모두가 잘 돌아가면 그분들이 기회비용 들여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이 애국심이다 싶고, 나가 있는 모든 분들의 겨우 5%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이 투표했다. 이거는 정말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매우 악의적인 폄훼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외 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를 제안을 했어야죠.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박빙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이른바 이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이제 한강 벨트의 위쪽이라고 하는 강남 상구, 이쪽은 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하던 곳인데요. 이번 선거에는 어떤 뭐 다른 전망이라든가 접전의 방향이 진보 쪽으로 조금 흐를 수도 있다, 뭐 그런 전망도 있는가요, 혹시나? 이번 선거 한 가지 가장 첫 번째 관통하는 이슈나 의제를 들라고 하면 역시 중간 평가, 정권 심판 뭐 이런 용어를 혼재해서 씁니다만 그런 게 아니겠는가 싶어요. 정권 심판 그러면 꼭 정치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대결 이렇게 연상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심판에는 그것 못지않게, 그러니까 불통과 독선과 이런 것에서 오는 답답함이나 국민들께서 화냈던 것 플러스 그에 못지않게 고물가, 고이자 체제가 지금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부터 포함해서 그것이 주는 하루하루 민생의 고통이 대단히 크죠.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극단적 양극화로 빠르게 심화되면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몰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 압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늘은 건데, 물가가 아주 높고 의식주 기본 생존에 필요한 비용들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 가처분 소득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느끼는 고통,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정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경제 사이드에서 무엇을 내놓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 독하게 한마디 해야겠다, 야무지게 한마디 해서 좀 경고도 하고 혼도 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정권 중간평가 내지는 심판 여론 열기는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비단 마용성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수색이 좀 더 강한 곳이 있고 진보색이 좀 더 강한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지만, 도도한 정권 심판 여론 그 열기 앞에서는 일단 그런 것도 좀 뒷전으로 미치는 게 아닌가. 물론 아직도 몇몇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지역의 정치적 정서가 강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이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지셨던 분들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들이 제법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 물가 이런 쪽에서는 동의하는 네.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국민 감정선에 너무 불을 확 지른,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화를 내시는 지점인데, 이른바 대파 뿌리 가격 가지고 벌어졌던 두 차례의 소동 있지 않습니까? 이건 소동이라고 말하기에는, 소동이란 단어가 너무 약한 건데, 우선 대통령이 뭐 합리적 가격이다 그랬고, 그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이수정 후보가 야 뭐 그거는 파 전체가 아니고 한 뿌리가 얼마였다, 이런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누가 뿌리를 이렇게 대파를 묶음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뽑아가지고 한 뿌리 단위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은,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본인이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여러 번 말을 한다 하니 그러면 공감 능력이 처절하게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공인이 되겠다 또는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기관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서는 현격한 부족함을 많은 분들에서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 감정선에서 생겼던 역함, 역겨움, 실망감, 이런 건 상당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고모님께서도 굉장히 분노하신 모양입니다. 아니, 분노가 아니고 그냥 있는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네. 마용성 한강벨트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윙보트 이야기하면 충청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공문께서 꼽으시는 충청권의 가장 관심지역, 최대 격전지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이분들이 지금 세 번째 대결을 한다고 들었는데 민주당의 박수현 그리고 국민의힘의 상당한 정치적 비중이 있는 분이죠. 정진석 의원이 대결하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이 선거구. 여기는 여러 여론조사를 이렇게 모아보면 거의 딱 붙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현지 주재 기자나 시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도 많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이 두 후보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인 정진석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이런 걸 감안해도 상당히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는 선거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서 여론조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흐름들을 보면은 박수현 후보가 한 번도 그래도 이긴 적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좀 따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어디서는 그 1, 2% 포인트 차이의 엎치락 뒤치락은 여론조사 통계적 의미로는 거의 무의미함에 가깝습니다. 네. 오차범위 내에서도 굉장히 로우 밴드에 들어있는 1, 2% 포인트는 조사할 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 누가 앞선다 이 말은 뜨거운 아이스 커피를 좋아한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 수 없다.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네. 자, 낙동강 벨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뜨거운 것이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부산 수영구인데요. 단일화는 결국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3파전으로 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야 됩니까? 네. 보수 후보 표가 갈리는데 네. 두 보수 후보 아무래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정연욱 후보든가요? 정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뭐가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장해찬 후보도 뭐 아주 적은 한 자릿수 그것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보수표가 갈리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라고 표현합니까? 이럴 때 상대의 분열에 따른 이익 그걸 얻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뭐 깜깜이 돌입하기 전 조사들 보면 40% 기록한 것도 있고 35% 후반은 안정적으로 보이는 걸로 보아서 네네. 보수권 후보가 팽팽하게 갈리면 이쪽에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부울경 지역에서 관심을 끄는 곳이 참 여러 군데고 이번 선거 수도권은 항상 역대로 격전장이었고 거기서 판가름 나는데 이번에는 부울경도 그에 못지않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양당도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경남지사를 차례로 지냈던 김두관, 김태호 이 두 후보 지명도는 뭐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하신 양산을이죠. 굉장히 거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 캐리어도 상당하고 그리고 양산 김해 그쪽이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그리고 문재인 바로 직전 대통령 사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정치적 정서나 상징성도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른바 부울경을 관통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보수 성향의 정치 정서와는 꽤 다른 곳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갑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의 해운대갑 거기 전직 검사인 주진우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후보가 여기서 의원을 하다가 서울로 오면서 빈자리를 지금 주진우 전 검사가 공천을 받아서 갔고요. 근데 여기도 전직 구청장이었다는 홍성현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들은 나오죠. 홍선현 후보가 이제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김두관 그 양산 거기나 부산 해운대갑 그리고 수영 이런데 그다음에 연제는 또 후보 단일화 효과인 것 같아요. 진보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마지막 공개된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은 꽤 큰 차이로 어떤 건 오차범위 벗어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부울경은 여러모로 이번에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울경은 이제 이기는 쪽에 바닥에 좀 차이가 좀 존재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주갑이 그야말로 박빙이라고 합니다. 원창묵 후보 민주당이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변인을 오래 한 박정하 후보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말 그대로 여긴 초초박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42.0%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은 것도 봤는데 여론조사에서 그런 일도 참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 이 두 후보가 두 번째 지금 아마 만나는 걸 거예요. 보궐선거 통해서 국민의힘인 박정하 후보가 현재 의원 배지를 달아서 현역이고요. 원창묵 민주당 후보는 시장을 지냈죠. 그러니까 원주에서 첫 번째 선거가 아니고 시장에 당선된 적이 있으니까 득표력도 뭐 확인됐다고 할 수 있는 후보인데 여기는 선거 초반부터 지금 바로 내일이 투표일이니까 직전까지도 팽팽하다라는 말 말고는 수식어가 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마 새벽녘까지 가야 조금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런 예측을 하게 되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전국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혹시 우리가 언급한 곳 외에 또 뭐 관심 지역이 있어요? 예, 서울에 몇 군데 하고 인천 한 군데쯤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서울은 뭐 송파갑 여기는 TV조선인가에서 시사 프로 하던 네네. 기자 출신의 박정훈 씨하고 민주당에서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출마하는 조재희 후보가 붙고 있는데 박정훈 후보는 첫 출전이고요. 송파갑은 뭐 아시다시피 흔히 말하는 강남 3구 보수 정당의 아성 이렇게들 표현하는 곳인데 송파갑에서 의외로 두 후보가 상당히 붙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곳을 이긴다면 이번 선거의 이변 중에 하나로 충분히 기록될 만하고요. 신문 기자로 치자면 작은 박스거리 하나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도 역시 까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에 또 뭐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언론들에서 하도 말을 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출마한 동작을 이런 데를 이 코너에서까지도 또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데도 물론 관심사죠. 또 하나는 뭐 이제 김두관, 나경원, 뭐 또 정진석 이런 분들 우리가 얘기한 이런 분들은 클 것자 거물이냐, 갈 것자 거물이 되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인천에서 윤상현 후보가 국힘 후보로 나섰고 민주당은 남영희 여성 후보인데 그곳이 연수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여기가 미추홀구. 동미추홀 을인가 보다. 네, 연수을은 박찬대 나간 거군요. 동미추홀 을구인데 여기도 이 직전 4년 전에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결을 했어요. 근데 그때 170몇 표인가? 200표가 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예전에 뭐 하남인가 광주 어디서는 한겨레 기자 출신의 문학진 후보가 단 3표 차이로 지기도 해서 문세표라는 그런 뭐 통절한 별명도 생기긴 했습니다만 200표 이내 차면 정말 일장지간인 것인데 이번에 인천 지역 판세도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윤상현 후보는 특정 정당의 잔발을 입지 않고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당선된 상당한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국적 지명도도 있고 또 뭐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섰고 그래서 뭐 이름값이다 뭐다는 어디 가서 좀 빠지기 싫어하는 후보고 당세로는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도 너무 박빙의 차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잠깐 말했던 연수을의 박찬대 후보와 상대 정 후보 거기도 지난번에 214표 차인가 250표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두 곳들은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실 것 같고요. 뭐 들리는 말로는 목동, 양천이 있는 갑을 그 중에 하나도 두 당이 꽤 붙어 있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거기는 엇갈리는 것도 나오고 붙어 있는 것도 나와서 여기를 뭐 원픽으로 꼽긴 뭐하지만 좀 사실 이번에 막판 결집이 이제 선거 때는 항용 막판 결집은 일어나지만 민주당 쪽 야권 성향이 좀 선 결집이 됐다면 위기 의식이 크게 작동된 보수권 지지자들은 조금 뒤에 시작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대로 결집이 딱 이루어지면 전통적인 보수 성향 분들이 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다고 보면은 끝까지 마음 놓지 못할 곳들이 많다. 그리고 제가 어제 민주당 김민석 의원 지금 상황실장인가를 맡고 있죠. 저녁 때 만났었는데 제가 그냥 아주 편하게 솔직하게 좀 답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물었는데 지금 국힘 민주 두 당이 공이
약 50곳 정도가 굉장히 붙어 있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그 숫자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승부가 날 텐데 의석수가 얼마나 날지도 여기서 결정되고 솔직히 어떻게 보시느냐 그랬더니 물론 이제 매체이고 인터뷰니까 그랬지만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은 겸손함, 그다음에 넉넉 잡음,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그러겠죠. 그리고 지지자들 분에게 끝까지 마음 놓지 말아주세요 하는 게 담긴 다면적 포석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이 싹쓸이 하듯이 다 가져가기는 힘들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새벽 2, 3시 넘어서 드러나는 곳들도 제법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야가 모두 이제 박빙 지역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빙 지역이 늘어난 것이 여당이 앞서던 곳을 야당이 따라잡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야당이 앞서던 곳을 여당이 따라잡았는지 그거는 이제 분석해야 될 문제인데 이 박빙 지역이 늘어난 근본적인 어떤 뭐 요인이라든가 뭐 그런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겠죠. 일단 정권 심판론은 무시할 수 없는 첫 번째 상수이자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겁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거의 18개월 이상 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마땅치 않다. 부정평가가 60% 전후로 계속 유지됐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장기간의 명백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선거 초반에 뭐 공천 국면 새 당들 출연하고 할 때 잠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면에 나서면서 윤과 이재명 대표 대결 양상이던 정권 심판론이 약간 커튼 뒤로 조금 숨거나 조금 가라앉는 듯한 양상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의 출연 그리고 용산과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이딴 대형 악재 뭐 황상무 수석의 뭐 말도 안 되는 망언 그리고 호주 대사건을 둘러싼 석연찮음 또 막 급히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지금 참 모양새가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른바 대파 이 얘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기폭제 역할을 했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다시 강하게 대두되면서 야권 성향의 표들은 확실한 결집을 보였고 일각에서는 자 이런 김에 200석도 가자 이런 얘기까지 뭐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 열흘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보수 측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위기감을 자극받았겠죠. 그래서 야 이러면 우리 크게 진다. 지금도 많이 의회에서 너무 의석 차이가 나는데 이거보다 더 잃게 되면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이제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최근 며칠 사이에 보수 결집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민주당 측 그리고 범야권 결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더 강하게 확실하게 응집력 강하게 결집하느냐를 정밀하고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촉감과 그냥 감으로 느끼는 따름이겠죠. 더군다나 지금은 깜깜이 기간이고 하니까. 그래서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초박빙 구간에 있다는 50곳 정도 이쪽에서 앞서던 걸 이쪽에서 따라잡거나 그 반대이거나 그 귀추는 개표만이 정확한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투표 하루 앞두고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한 정보일 터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투표까지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내일인데요. 막판 표심에 변수가 있을까요? 크게 뭐 있을까요? 지금 서로들 긴장하고 조심 국면에 가 있으니까 이른바 망언 그런 건 잘 안 나오리라고 그건 없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긴급 돌발 악재 또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그건 항상 예고 없이 터지는 거니까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일각에서 뭐 야 북한에서 뭐 또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국지전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는데 저는 가능성으로는 언제라도 떠올릴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고 웬만한 부품은 또 우리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율이 꽤 중요하겠죠. 투표율이 중요하죠. 네, 네. 투표율. 굳이 꼽자면 저는 투표율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결국 투표율은 또 양측 지지자의 견고한 결집력의 다른 말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